지금 2025년 12월 겉으로 보면 코인 시장은 그냥 또 한 번의 조정 구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움직이는 판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ETF 규칙을 통째로 손보고 있고 비트코인 ETF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듯 하다가 다시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회사 이름까지 바꾸면서 비트코인의 거의 모든 것을 걸어버렸고 이더리움은 팩트라, 후사카라는 연속 업그레이드를 통해 완전히 다른 레벨의 네트워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새벽 PC 이 물가지수 하나가 앞으로 2년 시장의 방향을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엮어서 알트코인 불장이 다시 오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정보 공유와 시나리오 정리일 뿐 특정 코인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왜 SEC가 ETF 규제를 이렇게 강하게 다시 짜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암호화폐 관련 ETF를 만들려면 증권거래소가 일일이 규정 변경안을 올리고 SEC가 그걸 하나하나 심사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왔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 승인될 때도 겉으로는 허용이지만 속 내용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감시를 겨우 맞춰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 법원에서 선물 ETF는 허용하면서 현물 ETF는 막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SEC가 예전처럼 그냥 안 된다로 밀어붙이기 어려워졌습니다. 둘째, 비트코인 현물 ETF에 실제로 수십억 달러가 들어오면서 이 시장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단계로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SEC가 꺼낸 카드가 바로 상품 전체를 묶는 포괄 상장 기준입니다.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같은 디지털 자산도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고 시장 조작을 막기 위한 감시 체계와 데이터 공유 장치가 깔려 있고 가격 산정 방식과 커스터디, 리스크 공시가 명확하면 일반 상품 ETF와 비슷한 규칙 아래에서 상장할 수 있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암호자산을 증권에 가까운 코인, 결제 상품에 가까운 코인, 실제 유틸리티에 가까운 코인, 그리고 아직 애매한 구간에 있는 고위험 코인로 나눠서 각각 다른 규칙을 적용하자는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 중입니다. 예전처럼 규칙은 애매하게 두고 사후에 소송과 벌금으로 때리는 방식에서 처음부터 룰을 깔고 그 안에서 허용과 금지를 나누는 방식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알트코인 ETF는 운 좋게 한두 개 튀어나오는 예외적인 상품이 아니라 규칙을 충족한 일부 코인들에게는 당연히 열리는 기본 옵션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솔라나, XRP, 도지코인 같은 코인들이 미국 시장에서 현물 ETF로 실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변화를 증명하고 있죠. 이제 실제 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그래야 이 규칙 변화가 그냥 제도권 이야기인지 실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감이 잡힙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월 한 달 동안 꽤 큰 규모의 순유출을 겪었습니다.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제 끝났다 라는 말들이 나왔죠. 하지만 12월 초 흐름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거래일에 걸쳐 작게나마 다시 순유입이 들어오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패닉성 매도보다는 조정 이후에 재진입을 테스트하는 자금들이 조금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더 흥미롭습니다. 가장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이더리움으로 더 많은 순유입이 들어온 구간들이 잡힙니다. 비트코인이 조정과 눈치 보기를 하는 사이 기관 자금 일부가 다음 먹거리로 이더리움을 보는 움직임이 조금씩 데이터에 찍히고 있는 겁니다. XRP 현물 ETF는 어떨까요? 여기는 아직 규모는 작지만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여러 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이 이어지면서 총 순유입 규모가 이미 몇억 달러를 넘어서 10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규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정리된 메이저 알트들로 서서히 자금이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큰 조정 이후 숨 고르기 구간, 이더리움과 XRP, ETF에는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매수세가 붙고 있다. 즉, ETF라는 제도권 통로 안에서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몇몇 알트들로 자금이 분산되기 시작한 그림입니다. 이제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선택은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일러가 이끄는 회사는 원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회사 이름을 스트래터지로 바꾸고 자신들을 비트코인 개발 회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회사의 핵심 자산, 핵심 전략, 핵심 브랜드가 모두 비트코인에 맞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회사가 들고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은 이제 60만 개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도 이미 상당히 높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고점 근처였을 때는 회사 전체 비트코인 평가액이 수백억 달러를 넘어가는 숫자까지 찍었고, 최근 조정 구간에서는 그 평가액이 대비해서 수십억 달러 이상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일러가 그래도 우리는 계속 산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동시에 방어막을 두껍게 깔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달러 현금 리저브를 14억 달러대 중반 수준까지 쌓아 올렸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이 돈은 우선주 배당과 회사 채권 이자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따로 묶어두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 한동안 흔들려도 회사가 바로 휘청거리지 않도록 만드는 안전판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연말 비트코인 가격 가이던스를 예전처럼 15만 달러 간다 쪽으로 세게 말하기보다는 얼마까지 간다 라는 단일 숫자 제시는 줄이고 조금 더 넓은 범위 안에서 보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금을 넘어설 자산이라고 말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과 리스크를 인정하고 현금을 쌓아두는 모습이 같이 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강한 확신과 함께 리스크 관리까지 같이 가져가는 쪽으로 전략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 알트코인 시장을 보더라도 이런 태도가 이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알트 불장을 이야기할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상태를 빼고 이야기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더리움은 두 번의 큰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봄에는 팩트라, 그리고 겨울에는 후사카라는 이름의 업그레이드입니다. 팩트라는 간단히 말하면 지갑, 스테이킹, L2 데이터 구조를 한 번에 손보는 공사였습니다. 먼저 스테이킹 쪽부터 보면 이전에는 32 이더리움씩 잘게 나눠서 밸리데이터를 여러 개 돌려야 했던 구조에서 한 밸리데이터가 더 많은 이더리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스테이킹 서비스들은 불필요하게 많은 밸리데이터를 돌리는 대신 더 적은 수의 노드로 같은 양의 이더리움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서명과 메시지가 줄어들어서 합의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출금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밸리데이터 키를 꼭 가지고 있어야만 출구를 열 수 있었던 구조에서 출금 전용 키만으로도 스테이킹을 그만두고 빠져나올 수 있게 길을 열었습니다. 실수, 분실, 권한 분리 문제를 프로토콜 레벨에서 완화한 겁니다. 이런 변화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스테이킹에 얹힌 모든 디파이, L2, 리스테이킹 생태계의 기본 안전망을 두껍게 만들어줍니다. 지갑 쪽에서는 계정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개인 키로 서명만 하는 단순 지갑이었던 것들을 트랜잭션을 보낼 때 잠시 스마트 컨트랙트처럼 행동하게 해서 한 번에 여러 동작을 묶어서 처리하고 가스를 대신 내주거나 다른 서명 방식들을 쉽게 쓸 수 있게 하는 기반이 깔렸습니다. 이건 나중에 지갑 하나로 여러 체인, 여러 L2를 자연스럽게 오가는 시대를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쪽에서는 L2들이 올리는 데이터 구조를 블롭이라는 형태로 묶어서 더 싸게 보내게 유도하고 그 블롭을 더 많이 처리할 수 있게 네트워크 전체의 처리 용량을 키우는 작업들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팩트라라면 후사카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업그레이드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PODAS 그리고 가스 리밋 상향입니다. PODAS는 데이터 가용성 샘플링이라는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밸리데이터가 L2에서 올라오는 블롭 데이터를 그대로 다 받아서 저장해야 했습니다. L2가 성공할수록 블롭이 많아지고 커질수록 각 노드가 감당해야 할 대역폭과 저장 공간이 폭증하는 구조였습니다. PODAS는 각 노드가 전체 데이터를 다 받는 대신 아주 작은 일부만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받고 서로서로 그 샘플 정보를 교환하면서 이 데이터 전체가 온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개별 노드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줄어들면서 네트워크 전체가 처리할 수 있는 블록 수와 크기는 훨씬 더 크게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L2 입장에서는 디앱들이 쓰는 데이터 비용이 내려가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한 번 더 내려갈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가스 리밋 상향은 더 직관적입니다. 이더리움 메인넷 한 블록이 처리할 수 있는 연산량 상한선을 올려서 트랜잭션 처리량을 늘리는 작업입니다. 다만 이 작업은 노드 하드웨어 요구사항과 분산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올리지는 못합니다. 후사카에서 적용된 상향폭은 현재 네트워크와 노드들이 버틸 수 있는 현실적인 상한선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트랜잭션 하나가 블록 전체를 먹어버리지 못하도록 한 트랜잭션당 가스 상한선을 두고 상태 데이터를 더 압축해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 구조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이더리움은 팩트라와 후사카를 통해 스테이킹, 지갑, L2 수수료, 노드 자원까지 한꺼번에 손을 본 해입니다. 이 기반 위에서 돌아가는 게 디파이, NFT, 게임, 알트코인,
RWA 같은 것들이죠. 알트 불장을 길게 보면 결국 이 인프라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봐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 12월 6일 새벽에 발표되는 PCE 물가지수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PCE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입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라고 직접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발표될 PCE는 원래 더 일찍 나왔어야 할 구간의 데이터가 정부 셧다운 여파로 밀려서 이제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대략 이렇습니다. 근원 PC 이 기준으로 보면 전월 대비 상승률은 대체로 0.2% 안팎, 전년 대비 상승률은 2% 후반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PC 2도 2% 중후반 정도에서 크게 튀지 않는 그림이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연준은 공식적으로는 개별 월간 숫자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연설과 회의록들을 보면 인플레이션은 정점 대비 충분히 내려왔지만 목표인 2%보다 여전히 높고 그래서 너무 빠른 속도의 완화는 경계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정책 방향은 데이터 의존적입니다. 물가가 다시 과열되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거나 멈출 수 있고 반대로 물가가 차분하게 눌리면서 고용과 성장이 꺾이면 더 빠르게 내릴 수도 있다는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둔 상태입니다. 시장은 현재 다가오는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꽤 높은 확률로 가격에 반영해 두었지만 이번 PCE 결과에 따라 그 확률이 위아래로 요동칠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새벽 숫자 하나의 채권, 주식, 코인까지 모두 신경을 곤두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도권과 매크로, 인프라 이야기였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알트코인 불장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오는가? 먼저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알트 불장을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는 맞아야 합니다. 하나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국면이 아니라 적어도 동결해서 완만한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 금리가 계속 치솟는 환경에서는 가장 위험한 자산부터 먼저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버티더라도 알트코인은 한 번에 서너십 %씩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다른 하나는 규제 리스크입니다. SEC와 유럽 규제 기관들이 갑자기 알트 ETF 전면 금지 같은 예상 밖의 충격을 던지지 않는 예측 가능한 구간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SEC가 포괄 상장 기준을 만들고 어떤 코인은 허용하고 어떤 코인은 제한하는 룰을 깔아가는 시기에는 그 룰 안에 들어가는 알트들은 오히려 제도권 편입이라는 호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와 도미넌스 측면에서 보면 과거 사이클에서 자주 반복됐던 패턴이 있습니다. 보통 비트코인이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새로운 고점대를 만든 다음 그 자리에서 바로 무너지기보다는 20%에서 30% 안팎 조정을 거칩니다. 이 구간에서 과열됐던 레버리지, 과도한 롱 포지션들이 청산되고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압력도 어느 정도 정리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 큰 추세 하락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 박스권이나 완만한 우상향, 횡보 구간으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알트들이 하나둘씩 시동을 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급등을 멈추고 옆으로 기거나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하고 거래대금 비중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그리고 일부 메이저 알트로 조금씩 이동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ETF 자금 흐름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대규모 순유출이 멈추고 적어도 중립 내지 소폭 순유입 상태로 안정되는 동시에 이더리움과 솔라나, XRP 같은 메이저 알트 ETF로 꾸준한 순유입이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확인되기 전에는 진짜 알트 불장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개별 조건입니다. 2025년 이후에 알트 시즌은 예전처럼 시장에 있는 거의 모든 알트가 한 번씩은 200, 300%씩 튀어오르는 장이라기보다는 규제, 유동성, 실사용성 세 가지 필터를 통과한 소수의 알트가 중심이 되는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ETF, 상장지수 상품, 선물 같은 제도권 상품이 실제로 깔려 있거나 최소한 깔릴 수 있을 정도로 법적 리스크가 정리되어 있는 코인들. 유동성 측면에서는 중앙화 거래소와 탈중앙 거래소 모두에서 깊은 호가와 안정적인 거래 대금을 유지하는 코인들. 실사용성 측면에서는 L2 인프라, 디파이, 결제, 게임, 실물 자산 토큰화, 인공지능 연동 등 실제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는 코인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채우는 알트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숨을 고르는 구간마다 기관과 큰손 자금이 다음으로 갈 수 있는 통로로 지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내러티브도 실제 사용처도 제도권 통로도 없는 알트들은 알트 시즌이 와도 예전만큼 강하게 반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SEC는 더 이상 암호화폐 ETF를 무작정 막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새로 만들고 그 규칙 안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같은 코인들을 차례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ETF 자금 흐름은 비트코인에서 한번 큰 조정이 나온 뒤 이더리움과 일부 알트로 자금이 서서히 분산되는 초기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와 스트래터지는 여전히 비트코인에 올인하다시피 하면서도 달러 현금을 두껍게 쌓아두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한 확신과 보수적인 방어막을 같이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은 팩트라와 후사카 업그레이드로 스테이킹, 지갑, L2 수수료,
노드 자원까지 한 단계 위 인프라로 올라섰고 그 위에서 앞으로 다가올 알트 시즌의 기본 무대를 깔아놓고 있습니다. 12월 6일 PC 이 물가지수와 그 이후 연준의 반응은 이 완화 사이클이 얼마나 길게 얼마나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줄 겁니다. 그리고 그 힌트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 ETF로 향하는 자금의 속도를 결정하게 되겠죠. 알트 불장은 언제나 그렇듯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항상 매크로, 비트코인 사이클, 이 TF 자금 흐름, 그리고 인프라와 규제라는 몇 가지 퍼즐 조각들이 먼저 맞춰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퍼즐 조각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시장을 보는 눈을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정보와 시나리오일 뿐 정답도 매수 매도 추천도 아니라는 점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손해보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정보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혼자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마이너스 50% 떨어질 때, 언론에서 코인 끝났다 할 때 혼자면 무서워서 바닥에서 팔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오를 때 후회하면서 천장에서 다시 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혼자 하면서 반복되는 악습관 때문에 손실을 보는 거죠.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코인 시황 커뮤니티는 다릅니다. 코인 시황 커뮤니티 안에서는 시황 분석, 브리핑, 매매 타이밍, 포지션 정보, 차트 교육 자료 등을 공유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혼자 하기 어려운 코인 투자를 같이 해나가는 곳이죠. 비트코인 폭락했을 때도 전문가님들의 데이터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차분하게 매수 타이밍 잡고 시장이 무서워도 서로 소통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익률 차이가 나는 진짜 이유예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유용한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고 여러분이 이 영상 보는 동안에도 다른 분들은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담스러운 가입 조건도 없고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요.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한번 구경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